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양산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를 사고로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사고를 내면 경찰에 들킬까 봐 SNS로 공범까지 모으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터리에서 차선을 바꾸는 앞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해버리고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모두 겁없는 20대들이 꾸민 보험 사기극입니다. 고의적인 사고하고 실수로 순간적으로 사고하고 틀린다니까. 그래서 옆에 타는 사람들도 야, 내가 이거 아무래도 다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고 이거 내는 것다 이상하다.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양산과 울산 일대에 이들이 낸 사고는 모두 12차례. 상대 보험회사와 치료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 챙긴 보험금만 7,400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SNS로 공범을 모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렌터카를 이용했고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한 차에 5명씩 탔습니다. 일단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때는 그 블랙박스를 확보한다든지 그 조치가 필요하시고 그리고 법규 위반 그거를 준수를 하셔야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0대 3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경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한때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마산, 그리고 마산에서도 창동은 경남을 대표하는 거리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지역 상권이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10개 가까운 극장과 영화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민들의 가슴 속 추억의 장소인 시민극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원도심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거리. 197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경남의 명동으로 불리던 마산 창동입니다. 최고의 번화가답게 창동에만 시민극장과 강남극장, 동보극장 등 10개 가까운 극장이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기 침체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극장들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 창동의 마지막 극장이었던 연흥극장. 본관이 있던 자리는 주차장이 됐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별관 건물 일부는 상인들이 10년 전부터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흥극장 인근에서 27년 동안 가게를 운영 중인 배용복 씨. 사람들로 북적이던 전성기 시절부터 문을 닫던 순간까지 극장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친구 제세에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라 못할 정도가 됐다. 그 정도 봐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북적대겠어요. 그 당시. 극장의 폐업을 가속화했던 멀티플렉스 영화관마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창동의 마지막 영화관이었던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지난 2008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상권이 쇠락의 길을 걸으며 원도심으로 전락한 창동. 창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빈점포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예술촌이 조성되면서입니다. 창동 예술촌의 성공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늘자 문을 닫은 지 26년 만에 마산 시민극장의 재개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이었던 마산 시민극장. 가장 반기는 건 바로 시민들입니다. 무조건 그랬어요. 항문당 앞이나 시민극장 앞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나고 또 왜냐하면 시민극장이 옛날에 극장에 영화를 보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담치게해갖고 잡혀가지고 혼난 적도 있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납니다. 새롭게 재탄생한 시민극장은 단순히 영화 상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실과 시민극장 갤러리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극장 내부는 현대적 느낌으로 꾸며졌고 석가래 등 100년 전 기복 건축 방식은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시민극장, 즉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화 상영도 가능한 그런 공연장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부터 시민극장이 운영되며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영화와 연극 등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권의 기능이 예전처럼 문만 열면 오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문화의 하나의 장소성이 많은 사람을 드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뭐 예술인 공간, 그리고 누구나 와서 동아리들이 발표하는 공간, 그리고 때로는 뭐 특별한 영화도 한 편,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여러 장르를 여기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6년 만에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마산시민극장. 도시 재생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창동 상권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요. 3개 시도가 함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간 수도권에 유입된 청년층 인구는 무려 159만 명.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른바 동남권 청년층입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시도 단위로는 이런 수도권의 쏠림 현상을 막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울경도 수도권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만. 경상남도가 지난해 3월부터 부울경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 대중교통망을 만들어 행정과 생활, 경제, 문화 공동체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행정구역은 4대 거점 도시인 부산과 울산, 창원, 진주가 중심입니다. 동남권 대학과 산학협력, 재난공동대응, 수소경제권 구축 등 분야별 110여 개의 주요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3개 시도를 하나로 합치는 만큼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단순히 경남 도민이나 부산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동남권 전체의 주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혜택들에 대한 체감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오는 2040년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490조 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1년간의 공동 연구가 마무리되면서 3개 시도는 합동 추진단을 꾸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 사무를 전담할 가칭 동남권 광역 특별연합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연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 결정에 규탄을 쏟아내고 있죠.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이 결국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는 필리핀 동쪽과 일본 남쪽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됩니다. 다시 북적도 해류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고 일부는 일본으로 또 일부는 대만 난류를 통해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4,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 7개월 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해 연구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이후 7개월가량이면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생계, 또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가장 큰 걱정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한국 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튬으로 불리는 이 3중 수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3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기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암 물질인 이 트리튬 3중 수소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지금 40분의 1 희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사능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연안까지 왔을 때 방사능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이 다시 희석된 뒤 우리나라 연안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낮은 농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방사성방어학회 김교윤 회장도 한 언론기고를 통해 해양 방출일 때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 선량 수준이 연간 한도보다 훨씬 낮은 만큼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자체들의 걱정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먹이 활동을 통해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시와 정보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남해 설천과 이동면에 전원단지를 만들어 도시민들을 유치하고자 했던 남해군. 그런데 분양을 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미분양 상태인 곳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2019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남해군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입니다. 도시민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남해군이 조성한 곳으로 바다 전망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곳엔 최대 26가구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장을 둘러보니 들어온 집은 한 곳뿐입니다. 간간히 집을 짓고는 있지만 16필지는 여전히 미분양입니다. 비슷한 곳은 또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4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남해 문항 전원마을입니다. 현재 20필지 가운데 절반 정도만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요. 그래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재분양 공고를 냈는데 단 한 건의 접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의 전원단지들이 미분양에 허덕이는 겁니다. 두 전원단지를 조성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90억 원 정도, 군비만 70억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분양 상태에 이것들을 그대로 분양을 한다면 한 38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학마을은 7년이고 하계마을은 지금 3년차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빨리 분양이 됐으면 이런 38억이라는 돈이 잠을 자고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전문가들은 전원단지 조성 단계부터 미분양이 예상됐다고 말합니다. 주택용지 간 단차가 낮다 보니 바다 조망권이 가려질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시 분양이 아닌 점도 한몫했고 최신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즘은 그런 단지형보다는 개인들이 프라이빗하게 자기만의 장소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땅들이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남해군은 일단 누구나 원할 때 계약할 수 있는 상시 분양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조망권 문제의 경우 택지를 합친 뒤 재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라는 장밋빛 희망 속에 조성된 남해의 전원단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녹차는 따는 시기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데요. 24절기 중 청명 이전에 따는 녹차를 명전이라고 부릅니다. 명전은 매년 딸 수 있는 게 아닌데다 맛도 뛰어나 임금님께도 진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올해 하동에서 최상급 녹차 명전 수확이 이뤄졌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싱그러운 초록빛을 내뿜는 녹차밭이 드넓게 펼쳐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어린 찻잎들은 따사로운 봄볕 아래에서 향긋한 내음을 풍깁니다. 올해 첫 수확에 나선 농민들의 손길엔 정성이 가득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해차 첫 수확. 덕분에 녹차 중에 최상급으로 알려진 우전보다도 더 귀한 명전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24절기 중 청명 이전에 수확하는 명전입니다. 기후 조건이 잘 맞아야 하는데 올해는 그 품질도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명전을 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하동에서도 종종 명전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3월 28일 날 한번 따보고 작년에 한 이틀 정도 따보고 올해 세 번째입니다. 명전차를 만든다는 게 참 마음도 많이 설레이고 또 그 작은 양을 따가지고 차를 만든다는 게 그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하동구는 이번에 수확한 명전을 야생차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야생차 축제를 넘어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도 명전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열흘 정도 따서 최고급 최상의 차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들은 저희들이 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엑스포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봄 기운과 함께 첫 수확을 시작한 하동 해차. 너무 귀해 임금님에게조차 진상하지 않았다는 명전이 앞으로 축제와 엑스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됩니다. SCS 조사입니다. 오는 20일까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51회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첫 씨름 전문 체육대회로 초중고와 대학, 일반, 여자부 경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던 초등부와 중등부, 여자부 경기가 올해 재개됩니다. 선수단과 모든 대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성군민 50명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경기장을 방문할 때는 문진표와 출입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씨름 경기는 대한씨름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0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5,364헥타르로 전년 대비 396헥타르가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국적으로 최근 몇 년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라는 점을 보면 적지 않은 증가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태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다각화 등 기반 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온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농사용 물웅덩이인 둔벙이 세계관계시설물 유산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국제관계배수위원회가 수여하는 인증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세계관계시설물 유산 인증은 김제 벽제골과 수원 충만제, 만석거, 당진 합덕제 등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입니다.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 14호에 지정된 둔벙은 해안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로 고성에는 4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비산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이 경남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약 2달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은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시설이 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위반 행위는 시군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